WBTI 어세스먼트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하나하나 지표에 따라서 저희 나라의 평가 결과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5개의 인디케이터가 들어있고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국가의 모유수유와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이 얼만큼 마련되어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 10개의 지표가 들어있고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영유아 음식 서치와 관련된 실행에 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지표가 들어있고 총 5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영역을 합해서 총 150점 만점이 되겠고 눈에 쉽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로 레이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15개의 이런 인디케이터에 따른 한국의 모유수유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대신해서 맡기로 했는데 사실은 아까 그 사회를 보신 송부경 선생님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이 한국 모유수유 넷에 대해서 다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에 국가의 영유아 음식 서치와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표는 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 협력에 관련된 것이고 8가지 지표 문항들을 기준들에 있어서 총 10점 만점에 6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 기준들은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발표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에서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첫 번째는 양적인 평가가 되겠고 두 번째는 질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점 만점에 3.5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유 대체품 판촉에 대한 국제 규약에 얼만큼 실행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총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국제 규약을 법제화하고 있는 상태인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서는 5.5점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내렸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국제 규약과 법의 실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얼만큼 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유 대체품 판촉에 대한 국제 규약의 실행은 우리나라에서는 10점 만점에 7.5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였습니다. 4번은 모성 보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산모에게 모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잘 법제화되어 있고 또는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산후휴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고용자, 아까 여성 근로자들에게 모유수유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고 발표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여성 고용자들, 심지어 농촌에 계신 분들까지 이렇게 모유수유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10점 만점에 6.5점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표 5번은 건강 및 영양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요원들이 건강과 영양과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을 잘 이수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점수는 총 10점 만점에 7.5점이 되겠습니다. 지표 6번은 모성 지원 및 지역사회 활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임산부하고 모유수유모를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주로 영유아 음식 서치와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가, 정보를 주고 있는가, 지원을 하고 있는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보건소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여러 나라의 국가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10점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지표 7은 정보 지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영유아 음식 서치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고, 단체 교육이나 또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또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5점이 되었습니다.
지표 8은 영유아 음식 섭취 및 HIV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HIV에 관련된 그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HIV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5점이 되겠습니다. 지표 9번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영유아 음식 섭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10점 만점에 0.5점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비상사태에 따른 영유아 음식 섭취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표 10번은 감독 및 평가 시스템의 구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영유아 음식 섭취와 관련돼서 얼만큼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있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가, 그 전달체계 의사결정의 전달체계는 어떤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것에서 이제 10점 만점에 5점을 저희가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영역은 영유아 음식 섭취와 관련된 실행 부분입니다. 네, 이 지표 11을 보시면 조기 모유수유 시작입니다. 생후 1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몇 %나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16년 18.1%라고 사실은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최근에 모유수유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자료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8.1%로 해서 3점이 되겠습니다. 지표 12는 완전 모유수유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6개월 미만아를 대상으로 완전 모유수유를 한 게 몇 %나 되는가를 평가를 한 것입니다. 6개월 미만아에게 완전 모유수유는 그런데 16년도에 공개가 되었지만 실제 조사한 시점은 13년도와 14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된 결과로는 35.9%가 되겠습니다. 지표 13은 모유수유 지속기간 중앙값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중앙값인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전체 우리나라 모유수유가 얼만큼 지속되고 있는가, 기간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인 10개월 정도가 되겠고 점수는 역시 3점이었습니다. 14번 지표는 젖병 수유와 관련된 것입니다. 12개월 이내에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는 젖병으로 물이라도 먹지 않도록 WHO와 WHA에서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령대에 젖병 수율이 49.2%입니다. 사실 이 자료는 분유수유 자료만 있었기 때문에 49.2%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물을 젖병에 담아서 먹인다든가 주스라든가 이 젖병 수율로 더 많은 것들을 먹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에 잡히진 않았지만 이 49.2%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3점이 되겠습니다. 지표 15번은 이유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는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를 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8개월에 이유식을 먹는 퍼센테이지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90.7%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9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총 15가지 지표에 따른 점수를 발표를 드렸는데요. 총 파트 1과 2를 합해서 150점 만점에 80.5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저희 WBTI 평가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50점 만점에 80.5점으로 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 및 운영 그리고 실현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영역이었던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잘 되고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 활동과 보건요원이라든가 영양관리요원의 그 정책 및 프로그램이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라든가 또 비상시 영유아 음식 섭취에 관련된 대책 마련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실천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이제 강점이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이 8개월에 높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약점으로는
생후 첫 1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하는 것과 모유수유 기간의 중앙값 그리고 젖병 수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인 일단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는 이제 제출을 하고 오늘 발표는 드렸지만 국가적인 그 어떤 모유수유와 관련된 또는 영유아 음식 섭취와 관련된 그런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의 어떤 아직 실천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실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첫 번째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다시 모유수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권리인지 의무인지 누구의 권리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먼저 그 다음에 WHO 유아식품의 부적절한 판매 근절을 위한 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지침을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모유수유 하시면은 권리인 것 같으세요? 의무인 것 같으세요? 좀 헷갈리시죠? 약간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누구한테는 권리이고 또 누구한테는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유수유가 권리는 아니겠죠. 의무이겠죠. 그렇다면은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 모유수유가 누구의 권리일까요? 엄마의 권리일까요? 영유아, 아이의 권리일까요? 또 엄마의 입장에서도 권리일 수 있죠. 나는 모유수유를 하고 싶다라고 권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엄마의 권리로 생각을 하면은 그 엄마의 신체의 자유권과도 약간 좀 충돌이 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마는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데 자유롭게 아이를 모유수유를 하면은 계속 같이 다녀야 돼서 좀 불편하고 힘들 면도 있기 때문에 약간 충돌되는 면도 있는데 영유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이들은 모유는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안 먹으면은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모유를 먹는다는 거는 그리고 그 태어나자마자는 밥을 못 먹잖아요. 먹을 거는 모유밖에 없는데 그건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이고 누구도 기본권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모유수유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라든지 엄마의 의무라든지 그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아이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지만 엄마도 모유수유를 안 하면은 그 아이의 권리를 엄마가 제한을 하는 게 되고 침해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유아의 모유를 먹을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보장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헌법 10조, 헌법에 기본권이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헌법 10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영유아는 반드시 모유를 먹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10조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영유아의 모유를 먹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1990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결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이의 이렇게 생존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의 보건권, 건강권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유익성 등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우리나라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거기 때문에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근거로 해서도 영유아의 모유를 먹을 권리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에도 명시적으로 아이의 권리로서 아동의 권리로서 이렇게 모유를 먹을 권리 또 모유를 먹을 권리만을 규정하기가 조그맣다고 하면은 그에 맞서서 아이의 건강할 권리 이런
그 아동의 입장에서의 권리 규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이 매우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든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또는 국가는 모성애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예, 그 아이를 예, 이렇게 의무의 객체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의무의 객체, 보호의 대상도 맞지만 그에 앞서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동의 권리를 예,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을 인정해주는 예, 헌법의 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WHO에서 2016년 5월 13일에 예, 새로 결의가 된 유아식품의 부적절 판매 근절을 위한 지침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2016년에 예, 그 결의를 하면서 그 전에 모유 대체품 판매 근절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는 그냥 영아만 나왔고 예, 아이의 범위를 예,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는 영아와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에게 공급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영유아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또 넓어졌죠. 예, 영아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까지 확대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보면은 명확하게 모유 수유를 장려하고 보호하며 지지한다라는 게 선언이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비만과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며 보호자에게 유아식품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다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범위는 넓습니다. 식품 하면은 그냥 먹을거리, 그냥 씹는 음식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씹는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도 포함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이나 음료를 말하느냐, 거기에서도 되게 범위가 예, 넓습니다. 예, 영아, 유아, 토들러, 어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 그 다음에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추천하는 제품 등등 예, 조금 더 되게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유아의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폭넓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주체나 예, 판매 주체에 대해서도 예, 비영리 단체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판매 활동의 범위도 제품 판촉, 유통, 판매, 광고 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호 광고까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권고사항 첫 번째를 보면은 영유아 및 영유아를 먹이기 위한 최적의 방법에 대한 홍보는 WHO 및 범미주 보건기구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영양가가 높고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 있어서는 영양가가 높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가정에서 안전하게 만들어 먹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막 이렇게 상당히 좀 부족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 권고사항에 따라서 집에서 저희 집부터 이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권고사항 두 번째에서는 모유 대체품 역할을 하는 제품의 판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모유 대체품 판매 규약, 예, 국제 규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예, 같은 내용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아이의 범위가 넓어져서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먹이기 위해 판매되는 모든 액체 또는 가루 형태로 된 우유를 모유 대체품이라 하고, 예, 거기에서는 모유 대체품의 역할을 하는 제품은 광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품을 구입하거나 소비를 설득하거나 촉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유 대체품 외에 예, 분유나 이유식 이런 거 위에 아이들이 먹어야 될 식품에 있어서는 그 세계 표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국가의 식생활 지침을 따를 때에만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런 국가의 아이들에게 판매하기 적절한 국가의 식생활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출 때에만 판촉을 할 수 있도록 잘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리당과 소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권고사항 네 번째에는 영유아 및 영유아 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는
항상 만 2세 또는 그 이상까지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6개월 이전에 보충식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눈에 잘 띄게 큰 글씨로 써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사진의 그 분유식에 보면은 단지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고 되게 안 보이는 곳에 작게 쓰여져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지침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유 수유 권장 연령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블로그에서나 뭐 다른 이제 홍보를 할 때도 최소한 6개월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권장 연령은 만 2세 또는 그 이상까지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 그림 또는 다른 방식으로 되게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나 그림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이 음식을 줘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광고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단념시키거나 모유 수유와 비교하거나 또 제품이 모유보다 더 좋다는 인상을 주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유병 사용을 추천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 또는 다른 기관에서 추천하는 제품이라는 인상을 주는 메시지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사진 중에 보면은 소아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제품이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도 쓰면 안 되겠죠. 소아과 전문의라고 하면은 전문가 집단이 추천하는 제품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광고 사항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 및 유아식품을 판매하며 간접적으로 모유 대체품을 홍보하는 상호 광고 방식 사용까지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상호 광고 방식이란 어떤 특정한 제품을 광고하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제품까지 홍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의 광고까지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권고사항으로는 보충식과 모유 대체품의 포장 디자인, 라벨 재질은 달라야 합니다. 즉 그 보충식과 모유 대체품이 확연히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분유나 이유식 이렇게 포장이 비슷하게 이렇게 시리즈로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유 대체품 판매 회사가 보호자 및 아이를 돌보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서 판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이렇게 그 후기 같은 거 올리거나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출산 교육, 뭐 이렇게 수유 교실 뭐 이런 거 해서 모유 대체품 판매 회사가 그런 걸 하면서 그 샘플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 권고사항은 이해 상충 금지입니다. 영유아식품 판매 회사는 의료시설 또는 의료체계 내에서 이해상충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시설 종사자에게 뭔가 샘플이나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또한 의료시설, 의료체계 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마지막에 보면은 의료 전문가 또는 과학회의 후원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회 같은 거 할 때 후원을 그 분유 판매회사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식품 및 의료 판매에 대한 WHO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요게 유아 및 어린이가 모이는 곳에서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유리당 및 소금의 함유량이 높은 식품의 판매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규정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침은 그렇게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그런 그 광고 판촉 행위의 금지 규정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위하여 모유 수유가 근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법을 보면은요,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헌법과 모자보건법은 모유 수유 권장과 관련되어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조제의 유류, 그러니까 분유와 관련되어 있는 걸 규제하는 법이고,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용 식품, 아까 보셨듯이 기타 영유아식, 그 다음에 곡물 가공품 이런 것을 관할하는 법이 식품위생법입니다. 그 밖에 아이의 식품에 관련된 법으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상충 금지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먼저 헌법을 보면은
그 영유아의 모유를 먹을 권리를 포함하는 건강권 내지 보건권에 관한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자 보관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 수유를 지지해야 되고 장려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모유를 먹을 권리를 도외시하고 단지 모성의 의무로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에서 모유 수유 권장을 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벌칙 규정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비교적 모유대체품 마케팅에 관한 국제규약에 충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 판매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광고까지 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유수유 안내 문구에서도 만 2세 또는 그 이상까지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판매 촉진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촘촘히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아까 보셨듯이 곡물 가공품이나 기타 영유아식에는 모유 수유와 관련된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을 관할하는 식품위생법에서 그런 규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모유대체품 마케팅에 관한 국제기약 및 유아식품의 부적절한 판매 근절을 위한 지침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도 역시 이런 규약과 지침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서만 광고 제한 금지 규정이 있고, 모유 수유와 관련된 규정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포도당이나 뭐 그런 규정이 조금 더 그 트랜스 지방, 유리당, 소금의 섭취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법에도 보면은 그 의료기기 판매업자, 제조업자, 그 다음에 약품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과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있지만, 모유 대체품 판매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더 국가와 자치단체, 그 다음에 의료인, 영유아 식품 제조 내지 판매 회사의 모유 수유 권장 및 옹호 의무를 국내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될 것 같고, 이런 WHO 지침이 국내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서 이제 저희 처장님께서도 모유 지금 이 수유에 대해서 지금 WHO에서 지금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비율과 국내에서 지금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WHO에서 발표한 내용에 비해서 우리 국내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내용이 저도 보고 생각보다 좀 저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우리가 이제 제도 규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의 생후 6개월까지 영유아가 먹는 조제류에 대한 광고 금지 규제 협약에 따라서 1991년부터 조제 분유에 대한 광고 및 판매 촉진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 라디오, 잡지 모든 이러한 것들 다 지금 전면 금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모유 대용이라고 해서 성장기용 조제식이라는 게 있고 성장기용 이유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식품이라든지 영유아의 이유식 또는 영양 보충의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조제 분유와 동일한 그러한 명칭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을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광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WHO에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생후 6개월까지가 아니라 36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광고의 매체의 범위도 조제 분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즉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잡지, 인쇄물 같은 데는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광고를 해도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권고 사항인 걸로 저희도 알고, 그래서 이러한 6개월 전까지는 조제 분유라고 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주로 우유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비타민 등의 영양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제 분유뿐만 아니라 생후 36개월까지 섭취하는 이 성장기용 식품에 대해서도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홍보경 교수님이라든지 김재호 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준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라든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대의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모유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여야 되거나 성장기용 조제식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직접맘의 경우에 모유 수유가 곤란한 그러한 상황으로서 식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 대체식품의 광고 제한이 모유 수유의 증진의 근본적인 처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모유 수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동원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영유아 식품의 이 기준 규격 위반하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그 다음에 영유아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영유아 집에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문제라든지 영양 문제, 그 다음에 12개월 이유식에 대해서 현재 특수 영유아 식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즉석 조리식품으로서 만들어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 문제, 그 다음에 분유에 있어서 이 모유보다 분유보다 모유가 더 좋다라는 그런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정말 명백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만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 또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광고 매체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래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해서 규제할 내용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규제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확인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여성건강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모유수유 챕터는 건너뛰자,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모유수유 때문에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렵게 이렇게 좋은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모유수유 넷을 통하여 우리가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KBS나 MBC나 매스컴을 통해서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책 반영을 해서 좀 저희들이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모유수유 마사지를 합니다.
병원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 간호사들이 마사지를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마사지사들이 오는데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받습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걸리는데 이거를 개인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국가 정책으로 해서 마사지 그 보험 수가를 적용하면 그 마사지를 잘해서 처음에 몸살을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모유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모유수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서 보험 수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모유수유 정지는 제가 이제 필드에서 한 30년간 지도해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모의 의지입니다. 모유를 하겠다는 의지. 그게 거의 100%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임상에서 분만 현장에 가보면은 실제 산모들이 그 출산할 때 난산이 심할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모유수유를 기피하는 이런 산모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분만할 때 그 무통분만을 위해서 척추 마취를 하죠. 자, 그럼 골든타임이 출산 후 1시간이라고 그러면은 애는 그 마취약 때문에 굉장히 드로우지합니다. 졸려서 도저히 모유를 빨 수가 없어요. 이런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유방의 형태가 어떻든 앞머리든 평평이든 어떠한 거든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다른 산모보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전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전에 분만 환경에서 올 수 있는 난산의 문제, 또 모유 유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병원에서 모유 수유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수가가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유방이 울렬되기 전에 모유를 빨리는 자세, 이런 교육이 우선되려면 일단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결국은 모유수유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야 되겠죠. 예. 모유수유 증진에는 물론 사회적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산정교육에 본인의 의지가 거의 모유수유를 100% 성공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전국에서 모유를 정진시키 모유 수유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다음에 의료인과 간호사와 특히나 저는 또 조산협회에서 왔기 때문에 조산사들은 출산의 현장에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까 저기 통계 자료에도 나왔지만 1시간 이내에 모유 수유율을 통계로 조사를 하셨는데요. 저도 저 부산의 일신기독병원이라고 좀 유명한 곳에서 18년 동안 임신 출산을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 자체만으로 저런 통계를 내기 위해서 자체 통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통계를 내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입력을 할 수 있다면 아마 18.1%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그 구체적인 체제들이 조금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저는 조산협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간호사나 출산 현장에 있는 그 조산사에게 정말 실질적인 모유수유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얼굴이 다르듯이 산모들의 유방은 다 다릅니다. 각기. 그렇지만 여성건강간호학이나 제가 여성건강간호에 또 3년 동안 교수로 있었지만 일률적으로 뭐 모유수를 어떻게 해라, 어느 깊이를 해라라고 하지만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인 이론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유수유 전문가를 통해서 의료인 교육을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특히 미드와이프나 해서 그런 의료인이 또 전문가를 만들고 산모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명을 양성을 해서 정말 산모들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안하는 바이고요. 제가 지금 4학년이어서 병원 실습이랑 보건소 실습이 전부 다 끝나서 제가 병원이랑 보건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모유수유 교육에 대해서 접해본 적도 많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저희 경험과 인터넷 통계 자료나 그런 거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이제 몇 가지 이유와 그거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4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2012년 조사 결과 모유 수유 중단 이유와 전혀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제일 큰 원인이 모유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엄마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는 것도 힘든데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산모들이 많아서 모유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엄마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모유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유가 나오지 않는 여성들은 모유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유은행이 대부분이 민간 차원에서 운영을 해서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한 대학병원에서만 지금 모유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유은행을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 여성과 미취업 여성의 모유 수유율은 지금 약 2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을 분류해서 모유 수유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원과 보건소를 돌아다니면서 모유 수유 교육이 몇 시에 이제 이루어지고 어느 요일에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다 평일에 한 2시, 4시 이런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직장 여성들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과연 평일 오후 2시, 4시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와서 모유수유 교육에 참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모유수유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유수유 교육을 거의 들으러 오면 이렇게 선물을 이제 다들 들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수료를 완료하신 분들께도 이제 수료증을 뭐 발급을 한다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을 하면은 선물을 제공해 주는 것도 참여율을 높이는 것의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유수유 교육에 대한 모유수유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의 그 애로사항을 서치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아기가 젖병은 잘 빨려가지고 잘 빠는데 젖은 잘 빨지를 못해서 모유를 잘 못 먹는다가 있었고, 이제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일하느냐고 바빠서 모유 먹이기가 힘들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카페에다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모유수유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자세 교정이나 그런 거를 재교육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여성들한테는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 온라인 사이트나 상담 전화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에 대한 모유수유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논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모유에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모유수유를 하면은 엄마와 아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완전 모유수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에서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서 TV 등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모유수유 권장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교육에서도 모유수유 교육을 통해서 어린 시절 때부터 모유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배우면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고, 이제 성교육, 피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만 배워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공교육에서 모유수유 교육을 시행하고 모유수유 공모전, 공익광고 등을 시행하는 게 모유수유의 증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유수유율이 저조한 이유에는 모유수유의 방법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산후에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모유 수유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받듯이 일찍부터 모유 수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더 나중에 돼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기를 낳은 직후에도 집중적으로 수유할 수 있는 전담 간호사가 있어야 모유 수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기사를 봤는데요. 덴마크에서는 육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힘든 점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전담 간호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도 지금 덴마크가 저희보다는 더 많은 모유 수유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슴을 드러내는 모유 수유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넘는데 저는 이러한 인식과 시선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모유 수유실이 따로 없고 카페나 공원, 식당 어디서든 아기의 젖을 물리는 게 자연스러운 아기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한국도 수유모들이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긍정적인 시선을 바꿔야 하며, 그리고 또한 모유 수유모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인터넷이 활발해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서로 고충이나 힘든 점들을 줄어들고 서로 모유 수유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유 수유 여성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문화를 만들고 힘든 시기를 혼자서 고뇌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유 수유가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